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콘텐츠산업 결산전망 세미나를 줄여서 결전세라고 저희들끼리는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행사를 공지하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반응이 결전세 하는 거 보니 올해도 다 갔구나. 이 반응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전세와 함께 한 달 동안 한 해 마무리와 그리고 새해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4년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결산입니다. 올 한 해 콘텐츠 산업의 주요 특징과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그와 관련한 대표 숫자를 통해서 한 해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언론 기사 약 6만 6천 건의 텍스트 데이터를 통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 단어들인데요. 보시는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OTT,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확장이나 수익과 관련한 IP,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와 팬덤, 그리고 K-콘텐츠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글로벌 이슈,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에 대한 군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분을 토대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이 우리 거의 모든 삶의 분야와 연결되어서 뜨거운 화두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콘텐츠 산업으로 들어온 AI는 올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요 수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라는 숫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높지 않아 보이시나요? 사실 저희가 2,500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성형 AI 활용률입니다. 올해 실사 영화 못지않은 그 단편 영화가 AI로 만들어질 정도로 콘텐츠와 관련된 생성형 AI 기술은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게임이나 음악 또 만화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NPC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고인이 된 아티스트의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AI 이현세처럼 특정 만화가의 작품을 학습한 AI가 작가의 스타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이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편에서 이제 일반적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은 아직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주목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AI 활용률을 보면 7.8%였거든요. 1년 새 그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AI를 활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게 나타나서 콘텐츠 분야에서 앞으로 AI를 활용한 제작은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43.5%, 게임은 30%가 넘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50인 이상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AI 활용률이 높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거의 80% 넘는 수준의 활용도 응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76.2%의 콘텐츠 기업들이 바로 생성형 AI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단계 들어가면 주로 AI의 데이터나 결과의 불안전성, 그리고 저작권 같은 법제도 측면에서 아직 미비하다라는 반응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입 비용이나 어려운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직원의 역량 같은 그런 내부적인 접근 장벽이 사실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지점들이 해결돼야 하는지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퍼플오션의 특징을 보여준 컨텐츠 유통과 소비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오션 아마 지난해 참석하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해 바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24년 컨텐츠 산업의 모습으로 전망했던 키워드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위기 대응의 컨텐츠 산업을 상징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퍼플오션의 상황은 저희가 전망했던 것처럼 올해 컨텐츠 산업 전반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 특히 이용자가 많은 방송영상 컨텐츠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9.3% 우리나라 국민의 OTT 이용률입니다.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이용률 속에서의 소비 특성을 보면 올해 소비의 시장 상황이 약간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OTT 이용률 가운데서 무료 OTT를 이용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한 6.9%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서 유료로 OTT 이용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보다 좀 감소한 수치를 보였고 그리고 특히 월 평균 지불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1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반의 소비 위축 경향이 콘텐츠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용자들이 보다 신중한 소비 행태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 84.9% 지난해보다 증가한 24년 유튜브 이용률입니다. 국내 컨텐츠 시장에서 글로벌 OTT의 강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유튜브를 통해서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또 애니메이션 이용 플랫폼으로도 유튜브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짧고 압축적인 형태로 강인한 흡입력을 지니는 쇼폼 콘텐츠 확대와 맞물려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던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사실 고무적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국내 OTT의 이용률이 전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했고 국내 OTT 합산 사용자 점유율이 57.3%, 전년 대비 한 6.9%포인트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같은 국내 OTT들이 스포츠 중계나 그리고 선제업고 튜어 같은 콘텐츠로 성공을 거두면서 전에 비해서 올해 보다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넷플릭스 쏠림이 좀 심화되어 왔던 그 유료 OTT 시장에서 로컬 OTT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TT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비대면 시기에 급성장한 대표적인 그 디지털 유통 플랫폼이지요. 24년의 흐름은 이제 엔데믹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 그리고 그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했던 성장세의 기울기가 이제 사실 좀 완만해지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 간 경쟁을 심화시켜서 수익성 악화를 좀 가져왔고 이것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제작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제작 편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들은 새로운 컨텐츠와 또 다양한 요금제로 이용자를 락인하려는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컨텐츠 제작과 유통 사이에 이런 선순환적인 시장 확장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기면서 퍼플오션 속의 레드의 강도가 조금은 더 짙어 보였던 올해의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IP와 관련된 움직임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컨텐츠 IP는 활용과 가치 확장의 수단으로서의 IP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거나 거래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법적 권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권리를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IP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컨텐츠 IP 확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5천만 명.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지난 10월에 돌파한 이용자 수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16년에 웹소설로 시작을 해서 웹툰으로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넘기면서 굉장히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바 있죠. 이 나 혼자만 레벨업 IP가 지난해와 올해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게임 나 혼랩은
글로벌 141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저는 이 나온 랩이 다양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콘텐츠 IP 확장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먼저 IP 확장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주로 웹툰이나 웹소설이 영상화되는 형태의 IP 확장이 대다수였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장르의 IP를 게임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게임 나온 랩은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IP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한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웹툰을 원작으로 삼은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주요했다고 보는데요. 한국 게임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 외에도 그동안 한국 게임이 좀 주목받기 힘들었던 북미와 유럽에서 그 게임 나온 랩이 관심을 갖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서 인기가 있었던 원작 웹툰의 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3만 명. 어린이용 TV 시리즈 캐치티니핑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의 관람객 수입니다. 이 하츄핑의 성공도 IP 확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츄핑은 단순히 캐치티니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그냥 극장으로 끌어모은다라는 이런 단순히 공간 이동의 IP 확장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온 부모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컨텐츠를 재구조화하는 IP 확장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것이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과 성인으로 이용자층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전체 애니메이션 산업에 큰 시사점을 던진 올해 중요한 IP 확장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IP 확장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의 선호를 검증한 콘텐츠를 통해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확장된 콘텐츠가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해서 그 이용자가 기존의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선순환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치 확장을 잘 보여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웹툰이죠. 21년부터 23년까지 방영된 50편의 드라마를 분석한 올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웹툰 원작 드라마는 그렇지 않은 드라마보다 평균 시청률이 한 2%포인트, 그리고 최고 시청률은 한 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저작 영상화에 따라서 원작 웹툰이나 웹소설 조회수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평균 약 6.6배의 조회수 증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연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정년이의 경우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웹툰 조회수가 13배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콘텐츠 IP의 확장은 콘텐츠 산업 내부뿐만 아니라 산업 외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굿즈, 화장품, 편의점, 패션 등등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극장 경험을 집으로 가져오는 넷플릭스 팝콘이나 마블런과 같은 체험형 이벤트,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게임 스테이션, 그리고 최근 콘텐츠 프로모션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있는 각종 팝업 스토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나훈랩이나 하츄핑 역시 콘텐츠와 관련된 경험을 여러 제품이나 공간과 연결해서 확장시키고 있죠. 다양한 콘텐츠 IP의 활용과 확장이 시도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IP의 확산의 핵심 요소는 결국 이용자, 팬덤입니다. 그래서 팬덤 문화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콘텐츠 소비 활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올해 두드러졌던 현상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졌던 새로운 양상의 팬덤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00억 원. 임영웅 공연 실황의 극장판 매출액 금액입니다. 3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청년기에 경험했던 그런 문화 자본과 그다음에 현재 경제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의 전유물 같았던 이런 팬덤 문화가 시니어 세대의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과 접합이 되면서 컨텐츠 이용의 새로운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산업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Z 팬덤의 파워 역시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88억 2천만 원. 2세계 아이돌의 굿즈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금액인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 컨텐츠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한 한 해였죠. 이 버추얼 아이돌은 음원이나 공연 또 영상, 웹툰으로 다양하게 IP를 확장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그 가장 주요한 동인이 MZ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 특성에서 보면 이 MZ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취향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컨텐츠 공유와 재생산에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덕질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에 대한 욕구가 높고 타인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덤의 덕질의 공간이 체험 중심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극장에서 개봉한 공연 실황 영화가 올해 20편으로 2년 전에 비해서 4배 급증했습니다. 앞서 임영웅 공연 실황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이런 공연 실황은 예전처럼 팬들을 대상으로 한 단발적인 그런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극장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형 콘텐츠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OTT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극장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팬들의 콘텐츠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팬덤이 견인한 새로운 컨텐츠 트렌드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팝업 스토어가 참 많은데요. 전체 팝업 스토어 중에 한 20%, 5개 중에 하나가 콘텐츠와 관련된 팝업 스토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최강야구나 꿈야 레스토랑즈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팝업 스토어가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요. 이런 오프라인 체험은 팬덤이 취향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서 다양한 소비재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IP 수익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테마파크에서도 컨텐츠 IP 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이 테마파크와 컨텐츠 IP가 만나서 컨텐츠 팬덤을 유입하고 또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컨텐츠 IP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반을 다진 한 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 이후 우리 주력 수출 장르였던 게임이나 OTT 부분의 이용이 감소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가팔랐던 성장세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런 국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비해서 컨텐츠 부문은 수입 대비 수출이 10배 수준에 이르는 수출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4년 3분기 수출 업황과 전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에 컨텐츠 부분이 유일하게 100점을 넘는 평가지수로 수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산출에 환율이나 경기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삼고 있다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 전년 대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형태로 수출 규모 유지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공공부문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콘진원이 올해 10개의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신설을 해서 22년 대비로 보면 거의 2배 넘는 그런 숫자로 증가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글로벌 거점들은 컨텐츠 기업의 국가별, 그리고 권역별, 문화별 현지 진출을 돕고 또 컨텐츠 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은 비단 완성된 작품을 판매하는 수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글로벌 협력이 K콘텐츠가 보다 많은 글로벌 이용자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우리 기업과 해외 현지 기업 간의 협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문화적인 협력이나 그리고 인력이나 시스템 협력을 통해서 현지의 문화, 제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 그런 양질의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안착하는, 그래서 이용자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죠.
가령 카카오엔터와 일본 후지TV 또 플레이리스트가 웹툰의 쇼폼 드라마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고, 또 스튜디오에는 일본 제작사와 협력해서 국내 드라마의 일본 리메이크작을 제작을 해서 그 일본 현지 OTT와 글로벌 OTT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카카오의 북미 자회사인 타파스에서 인기를 얻은 웹소설을 크런치롤을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화하는 작업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직접적인 활동 문해로 삼고 그 안에서 다각적으로 IP를 활용하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와의 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문화교류라는 측면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는 국내 제작 시스템과 미국 현지 레이블의 협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이미 나왔죠. 다 아시다시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4억 5천만 뷰를 넘길 정도로 지금 글로벌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K-팝이 해외 제작 시스템과 또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글로벌한 차원의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출판 분야의 키워드는 텍스트 힙과 한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대가 74.5%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고 그들에게 굉장히 책과 독서가 트렌디한 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이런 출판 분야가 글로벌 차원에서 문화적 위상을 그리고 또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또 문학이나 클래식, 무용 같은 문화예술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또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다큐 영화와 같이 콘텐츠와 문화예술 사이의 융합 측면에도 관심이 높아진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코 숫자로 결산할 수 없는 더 나은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올 한 해의 노력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공헌, 그리고 투명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노력과 그에 따른 ESG 보고서 발간이 올해 꾸준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배리어 프리 콘텐츠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그리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배리어 프리의 진정한 의미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노력들이 올해 게임이나 OTT, 공연 부분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올 한 해 콘텐츠 관련 법안 9개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창작자의 고용 안정의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그리고 콘텐츠 개발 보증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같은 것들 이런 법 개정들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 협력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생태계의 지혜를 모으는 작업들 그리고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이나 표준계약서 재개정 그리고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같은 그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올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제가 굉장히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콘텐츠 산업도 저처럼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다 담지 못한 이슈들도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콘텐츠 산업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생태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움과 감동과 또 즐거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24년 콘텐츠 산업 결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